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하늘은 흐리고 공기는 싸늘했다. 병원 창밖으로 희미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강민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병상 위에 누워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버섯과 주름으로 가득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요.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윤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민호야, 난 이제 괜찮다. 더는 아프지도 않아. 마음이 조금 시릴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기력이 빠진 듯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여전히 선명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가끔 기계음이 울렸고 민호는 어머니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머릿속엔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혼한 지 14년째 되는 남자였다. 부인 이서진과 두 아이, 민지와 준우를 키우며 살아왔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고 때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부식된 감정은 오랫동안 쌓여왔다. 이서진은 처음엔 다정한 아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선 말과 행동이 많아졌다. 윤정숙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자손녀를 돌보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갈등은 깊어졌고 서로의 피로와 오해는 점점 깊은 골이 되어갔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사건은 터졌다. 그날 아침 민호는 경찰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본 어머니의 몸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팔과 다리엔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고 손톱은 부러진 채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간호사는 말했다. 환자분이 가끔 자다가 비명을 지르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며칠 후 민호는 경찰서에서 제출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가정 내 CCTV에 찍힌 장면이었다. 화면 속에서 이서진은 날카로운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고 가끔은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견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민호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가 그렇게 외롭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단 말인가? 민호는 돌아서서 벽에 기대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구쳤다. 나는 얘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 눈치채고도 외면했을지도 몰라.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호의 이모, 윤희정 씨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섰다. 민지는 손에 작은 카드를 들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김치찌개 먹어. 윤 여사는 그 카드를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그를 키워낸 어머니.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온 사람. 그리고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의 어둠 속에서 자라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경찰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곧 1심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호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결심을 내리고 있었다. 재판은 가족의 가장 사적인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정의도 치유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있던 민호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후회하세요?
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짓을 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더 아프니까.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엄마, 더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아이들을 잘 지켜주면 그걸로 됐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의와 끝없는 슬픔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강민호는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안옆에는 이모 윤희정과 두 아이, 민지와 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재판정을 응시하고 있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구경 나온 동네 주민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이 사건은 이미 지력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피구석에 선 이서진은 민호의 아내였다. 그녀는 평소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수척해진 얼굴에 초점을 잃은 눈을 하고 있었다. 민호와 아이들을 발견하자 그녀의 얼굴엔 짧은 후회와 눈물이 비쳤지만 곧 냉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서진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윤정숙 여사를 상습적으로 폭행, 감금,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본 재판은 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때 평생을 함께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사람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진술, 병원 기록, CCTV 영상 등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며 이서진이 수개월 동안 윤정숙 여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화면 속 이서진은 격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몰아세우며 때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팔을 거칠게 잡아채고 있었다. 윤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견디고 있었다. 어린 민지는 눈을 질끈 감았고 준우는 아빠의 손을 꽉 잡았다. 민호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맞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이서진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가 살림을 다 도맡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자꾸 일을 망치시고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 안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동정, 분노, 혼란.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응수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수십 개의 상처는 결코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CCTV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이는 명백한 상습적 학대입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세상에, 엄마야 엄마. 윤정숙 여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한때 며느리라고 아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윤 여사는 마이크 앞에 나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또 다른 노인이 겪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이어 강민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너무 무심했고
그 결과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만든 제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침묵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법이 이번만큼은 엄정하게 진실을 마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몇몇 방청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내내 이어진 재판 끝에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서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강하는 의사봉소리와 함께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였다. 이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당신이 이 가정을 다 망쳤어.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부축하며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가정을 망친 건 이서진도 자신도 아니었다. 그들을 갈라놓은 건 바로 무관심과 침묵이었다. 준우가 법정 끝에서 울부짖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감옥 가지 마. 민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 광경은 법정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윤정숙 여사는 두 손주를 안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아이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식탁에는 민호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젓가락질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민호는 멍한 얼굴로 밥만 뜯고 있었다. 그 고요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이전의 그 어떤 잔소리, 말다툼보다 더 큰 침묵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할머니 접시에 놓아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두운 집안, 차가운 공기, 그리고 깊은 한숨. 그는 처음으로 이 가정이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민호 곁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호야, 인생은 때로 이뤄야 평온을 찾는 법이란다. 지금부터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이들에겐 안정된 가정이 필요해. 민호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울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자신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했다. 다음 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아직 어두운 마루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뻣뻣했고 허리는 무거웠다. 옆에는 이불도 없이 앉은 채 잠들어 있던 흔적이 있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부엌엔 국을 끓이다 넘친 자국이 있었고 식탁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빠, 어린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민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빠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이거 학교에서 숙제로 가족에 대해 쓰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이상해졌으니까요. 민호는 딸의 공책을 받아들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아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는 가슴이 졸여들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맞아. 우리 가족은 지금 아파.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란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 한 방울이 공책 위에 뚝 떨어졌다. 그날 아침, 민호는 허둥지둥 아침을 차렸다. 계란을 굽다가 태우기도 하고 국에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 준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짜요.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래. 하지만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오늘은 미안. 내일은 꼭 맛있게 해줄게. 윤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아이들의 앞에선 악해지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민호는 알아챘다. 오후가 되어 윤희정 이모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민호를 부르더니 거실 구석에서 말을 꺼냈다. 민호야, 내일 언론 인터뷰가 잡혔어. 복지센터에서 너희 어머니 사례를 통해 노인 인권 캠페인을 하기로 했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용기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그들이 겪은 고통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어머니의 마음이 더 찢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윤정숙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자. 만약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참고만 살게 되겠지. 이제는 나도 무언가 바꾸고 싶어.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앙상했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왔다. 윤정숙 여사는 두 손주 사이에 앉아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참고 참았어요. 내 탓인가 싶어서 며느리가 힘들겠지 하고 생각해서. 하지만 폭력은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유로도. 촬영 후, 한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 지금 며느님을 용서하셨나요? 윤정숙 여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미움에 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인터뷰는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려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는 등굣길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다 어떤 학부모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민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애가 학대한 며느리 딸이라지. 불쌍하지. 나중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야.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준우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언니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단호히 말했다. 민지야, 준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일로 너희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아빠가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도 당당하게 살아. 우리 가족은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준우는 아빠에게 안기며 말했다. 아빠, 나는 엄마가 나중에 웃으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민호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그 역시 언젠가 수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서진. 교도소에서 보낸 손편지였다. 민호 씨,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어머니께, 아이들에게 제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떳떳해지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 글씨는 울퉁불퉁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는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수진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그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언젠가는 이 가족을 다시 따뜻하게 비춰줄지도 모른다고 민호는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여드렸다. 윤정숙 여사는 말없이 읽은 후 조용히 책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 마음속의 미움은 이제 없어. 하지만 용서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단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하길 바랄 뿐이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도 분노도 아닌 지속적인 용기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어떤 폭풍이 다시 몰려와도 이번에는 절대 가정을 놓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민호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직장에서의 피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지키려는 책임감 앞에서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심신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 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윤정숙 여사는 가느다란 몸을 움켜쥔 채 기침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호야. 그냥 약간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민호는 어머니를 보축해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내왔다. 그가 부엌으로 돌아가는 사이 민지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챙겨와 할머니 손에 건넸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랑 준우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윤정숙 여사는 민지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병원 검진 결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신경쇠약 증세가 함께 왔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혈관에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의사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제때 나서지 못한 책임 때문이라 생각했다. 수진과 어머니 사이에서 방관한 그 시간들이 지금 어머니의 건강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어머니를 조심스레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건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푹 쉬세요. 윤정숙 여사는 그 말에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떨어지는 은행잎들 사이로 긴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무렵 학교에서 민지가 또 한 번 놀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어떤 아이가 민지에게 비꼬듯 말했다. 너희 엄마 감옥 갔다며. 그런 엄마 둔 게 부끄럽지도 않나.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민호는 딸의 방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지야, 아빠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민지가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다. 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 나한테 다들 뭐라고 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잘못이 너 같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불공평함에 지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는 거야. 민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또다시 민호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수진이었다. 민호 씨,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재봉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번 편지는 차분했고 이전의 분노와 애원이 아닌 조심스러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편지를 곱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수진이 정말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에게 편지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윤정숙 여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전해질 거라. 다만 우리 가족이 다시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민호에게 있어 한 줄기 빛이자 경계의 울타리였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한 사회복지사는 윤정숙 여사의 인터뷰를 본 후 그녀를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의 얼굴로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님의 용기 있는 모습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번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기획 중인데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민했다. 어머니가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무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정숙 여사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다른 노인들이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마르기 시작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며칠 뒤 전국 캠페인의 첫 영상을 위한 촬영이 시작되었다. 윤정숙 여사는 고려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나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때리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완고했고 너무 잔소리가 많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스태프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누구보다 묵직했다. 촬영 후 집으로 돌아온 윤정숙 여사는 심하게 기침을 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부축했고 아이들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호는 늦은 밤까지 어머니의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게 제일 큰 위로예요. 윤정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민호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걸 보니 참 다행이다. 민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나약했던 아들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창밖엔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찬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바람 사이로 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과거를 딛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고 있었다. 윤정숙 여사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이후 동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전에는 뒷말과 수군거림이 가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지나갔다. 일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간 민호는 마주친 이웃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 가족 일을 방송에 내보내는 건 좀. 자기 엄마가 당했다고 그렇게 다 공개해버리는 건 가족 간 예의가 아니지. 그 말에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설명도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진실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기침을 삼키고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첫 아이를 안았던 날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웃음이 매력적이던 그녀. 소박한 일상에도 쉽게 웃던 그 시절의 아내는 이제 교도소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민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되짚었다. 수지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 처음엔 그녀도 어머니에게 잘하려 했고 가족을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늘 집안일에 시달리고 어머니와의 갈등 사이에서 홀로 외로웠던 그녀에게 민호는 그저 침묵하는 남편이었다. 그의 무관심과 회피는 결국 그녀를 고립시켰고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것이 학대의 정당화는 될 수 없지만 그는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호는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삐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수진의 고통이 페이지마다 스며 있었다. 오늘도 숨이 막힌다. 내가 이 집에 와야 했을까? 정말 너무 힘들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독한 줄을 몰랐다. 아이들만 아니면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다. 민호는 책장을 덮고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듣지 않았고 무시했고 끝내 그 외침은 폭력으로 변해버렸다. 저녁 무렵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수진이 예전에 쓴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래? 그 안에 많이 힘들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다고. 은정숙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받아들일 이유는 될 수 없었다. 민호야,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어. 나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아마 내 방식이 너무 거칠었겠지. 그래도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법이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곧 진실이었다. 이해할 수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 그는 단죄보다 회복에 집중하고 싶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특별히 아이들 앞으로 쓰인 편지였다. 민지야, 준우야, 엄마는 매일 밤 너희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한단다. 엄마가 나쁜 행동을 해서 너희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지금 이곳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엄마가 없어서 슬프겠지만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주면 엄마는 그걸로 행복할 거야. 다음에 너희를 꼭 껴안을 수 있도록 엄마는 열심히 노력할게.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민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민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변한 걸까? 아빠. 아빠는 그렇게 믿고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놓고 함께 기도했다.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수한 기도는 민호의 마음을 무겁게 울렸다. 며칠 후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윤정숙 여사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호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괜찮다. 민호야. 내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어. 우리가 이겨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아픔쯤은 견딜 수 있단다. 민호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메모지를 놓았다. 그 안에는 아이들에게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민지야, 준우야,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 아빠는 매일 너희가 더 좋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기도해. 그러기 위해 아빠도, 할머니도, 그리고 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서로를 꼭 안아주자. 아이들은 그 편지를 읽고 아빠를 껴안았다. 윤정숙 여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억은 때로 고통이지만 그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가던 어느 날, 민호는 뜻밖의 손님을 맞았다. 수진의 변호사라는 남자가 정중한 태도로 그의 집 앞에 찾아온 것이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김민호 씨, 이수진 씨가 감형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가족분들께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탄원서, 그 한 장의 서명으로 아이들의 엄마는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받은 상처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뒤 민호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서류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다. 윤정숙 여사는 부엌에서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평온한 장면들이 이 서류 한 장으로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에게 탄원서 이야기를 꺼냈다. 윤정숙 여사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호아, 내 생각은 어떠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저도 수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윤정숙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단다. 그날 교도소에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 난 내가 그 아이를 여전히 불쌍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탄원서를 쓴다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건 나의 감정뿐 아니라 사회에 보내는 신호가 되거든. 신호. 그래. 나 같은 노인이 며느리에게 맞고도 탄원서를 써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결국 가족끼리는 참고 사는 거야. 어른들도 때로는 까다롭고 힘드니까 젊은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진실은 감정으로 덮어선 안 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수많은 말 없는 노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이모를 찾아가 의견을 구했다. 이모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민호야, 용서란 고귀한 일이지만 너무 쉬운 용서는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도 있어.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벌을 마친 후에도 바르게 살 수 있을 거야. 감형은 진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일 뿐이야. 그 말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맴돌았다. 가른 자신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그는 점점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수진이 아닌 장인과 장모였다. 손글씨로 쓰인 그 편지에는 분노와 원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네가 탄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우리 딸은 감옥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네. 자네는 어차피 새 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딸은 모든 걸 잃었네.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은 민호는 가슴이 졸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폭력의 피해자였고 수지는 가해자였지만 장인 장모의 눈에는 민호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민호는 딸 민지와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가 감형되면 더 빨리 집에 올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렇긴 해. 그럼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때 엄마 때문에 많이 아프셨잖아. 그래서 아빠도 고민 중이야.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구나.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긴 해. 하지만 할머니가 더는 슬퍼하시는 건 싫어.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어린 딸도 이해하고 있는 감정의 균형을 어른인 그는 왜 그토록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수진에게서 마지막이라는 편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편지와는 다른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민호 씨,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끝내 기회를 주지 않았군요. 당신은 정의를 말하지만 결국 당신도 나를 버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편지를 읽은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고 미움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편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이제 그는 감정이 아닌 원칙과 진실로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윤정숙 여사와 마주 앉은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탄원서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렴.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법의 판단을 대신하는 건 아니야. 결정은 내려졌다.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 선택은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곧 민호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목이기도 했다. 민호가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 집안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상처는 단지 덮였을 뿐 아물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하고 아빠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민호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늘을 보았다. 어느 날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 그냥 친구랑 싸웠어.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반 친구들이 내 뒤에서 엄마 얘기를 했어. 시어머니를 때린 여자의 딸이래라고. 나한테는 말 안 했지만 다 들렸어. 선생님도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하셨어.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의 죄가 아이의 삶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윤정숙 여사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민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수진이 이를 다 알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요. 윤정숙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단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세상의 시선은 냉정하니까. 하지만 민지는 아직 너무 어리고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그러니 내가 더 강해져야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앞에서 버텨줘야 해. 다음 날 민호는 학교를 찾아갔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가족의 사적인 일이지만 아이가 상처받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지의 감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아이들이 악의 없이 말을 하더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민호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은 단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지는 조용히 아빠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엄마는 실수를 했어. 아주 큰 실수.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지. 하지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중요하단다. 그럼 엄마는 뉘우치고 있어. 그건 아빠도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해. 엄마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너와 준서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해.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악해 보려도 강하고 아프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는 자신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윤정숙 여사에게 연락이 왔다. 지난번 방송 인터뷰 이후 노인 인권 보호 캠페인에서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다. 윤 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연 당일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로 갔다. 행사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윤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시집살이를 하며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참다 보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장래는 조용해졌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제 아들과 손주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숨기지 마세요. 침묵은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용기 내어 말해야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녀의 말은 곧 뜨거운 박수로 이어졌고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행사 후 윤 여사는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말했지.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디느냐야. 난 이제 내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그건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니까.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정은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도, 아이들도. 그날 밤, 민호는 준서와 민지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빠의 품 안에서 평온을 느꼈다. 창밖에는 늦가을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작은 위로처럼 가족의 방 안을 감싸주었다.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로 사랑과 진심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이 작은 집 안의 온기가 미래로 가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하늘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무심히 날아다녔다. 윤정숙 여사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는 민호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앞에는 준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지는 방 안에서 학교 발표회를 준비하며 글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가족 안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로부터 다시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수진의 손글씨였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민호야, 지난 편지에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이곳에서 나는 매일같이 내가 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어. 처음엔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알아. 내가 무너졌다는 걸. 그리고 내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도. 민지와 준서에게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해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싶어. 편지를 읽은 민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수진의 말이 진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녀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윤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은 뒤 눈을 감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단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아이들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될 날이 오겠지. 민호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녀의 용서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심 어린 이해와 연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민지는 학교 발표회에서 가족에 대한 에세이를 낭독했다. 민호는 조용히 뒤편에 앉아 딸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민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분명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합니다. 엄마는 지금 저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아빠는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석에서 조용한 감탄이 터져 나왔다.
먼멋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민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딸은 이미 아버지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선생님이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지 양,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숙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니 감동받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꺼내 보렸다. 아빠, 나 발표회에서 상 받았어.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 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엄마도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정숙 여사는 딸의 상장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우리 민지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참 대견하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 평화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 며칠 후 사회복지사 한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요즘 가정 분위기가 많이 안정되어 보이네요.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고. 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저희끼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 몇몇 기관에서 민우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간단한 인터뷰나 사례 발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또다시 가족의 상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몰랐다.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와 다시 긴 대화를 나눴다. 윤정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꾸나. 민호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어머니의 지혜를 느꼈다. 며칠 후 민호는 사회복지사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방송은 아니었고 소규모 워크숍에서 가족 회복 사례로 소개되는 자리였다. 발표 당일 민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제 무관심과 침묵이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조금씩 가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그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뒤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다. 민호 씨, 지금도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용서란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배우자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날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민호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직 긴 겨울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들 가족은 천천히지만 분명히 회복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봄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민호의 집에는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집안을 가득 메운 침묵은 조금씩 말소리와 웃음으로 채워졌고 민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으며 준서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맴돌며 어린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윤정숙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었다. 기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가족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의 골이 메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도 삶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민호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도왔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윤정숙 여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온하고 조용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다시 흔들리는 건 생각보다 빨랐다. 그날 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교도소에서 왔다. 하지만 이번엔 수진의 글이 아니었다. 편지의 발신인은 수진의 변호사였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다. 이수진 씨는 모범수로 분류되어 조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에는 가족들의 진술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족들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그 편지를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탄원서를 거절했고 그로 인해 수지는 단식을 하며 절망의 편지를 보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선을 더 굵게 그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조기 석방이라니. 그날 밤 그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윤정숙 여사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어머니,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민호야, 그 애가 정말 달라졌다면 이번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겠지. 아무 설명 없이 다시 받아들이는 건 가족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이번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이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민지는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준서는 입술을 꾹 다물며 눈망울을 깜빡였다. 엄마가 곧 집에 올 수도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몰라.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해.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기쁨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그리고 민호는 그 눈빛에서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의 귀환이기도 하지만 다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며칠 후 민호는 교도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단둘이 아니었다. 윤정숙 여사와 함께였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수진이 보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수진은 그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감정이 폭발하는 통곡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윤정숙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편지를 읽었단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재봉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는 게 꿈이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조금씩 나아가고 싶어. 민호는 그 순간 수진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것은 이전의 변명이나 해피와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기 가석방이 결정된다면 널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답은 아닐지도 몰라. 지금 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우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으셨어. 우리가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나가서 살면서 아이들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이들이 원할 때만 제가 다가가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기다릴게요. 윤정숙 여사는 수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인다. 하지만 기억하렴. 용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쌓아가는 거란다. 면회를 마친 뒤 민우와 어머니는 말없이 교도소를 나섰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그 애가 달라졌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며칠 후 민호는 수진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기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단, 수진이 석방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재활 과정을 지켜볼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곧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바로 집에 오시진 않을 거야. 먼저 다른 곳에서 지내시면서 엄마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실 거야. 우리 가족에게 다시 다가오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서는 아빠 품에 안겨 작게 말했다. 엄마 보고 싶지만 무섭기도 해요. 예전처럼 되면 안 되니까. 민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책임감으로 가족을 이끄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봄이 오고 있구나. 이수진의 가석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되었다. 교도소 측은 그녀의 성실한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가족 측의 조건부 진술서를 감안하여 조기 석방을 승인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민호의 집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마치 바람이 멎은 바다 위 거대한 파도가 다시금 밀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이제 수지는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다. 민호는 가족과의 협의 끝에 그녀가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작고 조용한 원룸을 마련해 주었다. 수지는 그곳에서 천천히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다. 석방 당일,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교도소 앞에 서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아빠의 손을 잡았고, 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건물의 문만 바라보았다. 곧 하얀 옷을 입은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다. 미나, 준서야. 아이들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미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엄마가 아직 많이 부족해. 지금은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는 그녀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의 수진이었다면 눈물로 호소했을 것이고 당장 아이들을 품에 안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진은 조심스러웠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지내봐. 아이들도 나도 지켜볼게. 그렇게 수지는 홀로 자신의 작은 공간으로 돌아갔다. 가족은 다시 4명으로 남았다. 민우, 정숙 여사, 민지, 준서.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이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감정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며칠 후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원을 찾았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봄을 즐기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민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 봉투에는 낯익은 필체로 민지와 준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엄마가 너희에게 쓴 편지야. 읽고 싶은 사람만 읽어.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나가 봉투를 열었다. 수진의 글씨는 삐뚤었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 민지, 준서에게. 엄마는 지금도 너희가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게 했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을게. 그저
다시 너희를 웃게 만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 엄마가 엄마라는 말이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편지를 읽으며 미나는 눈물을 흘렸고 준서는 조용히 누나의 어깨에 기대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주 정숙 여사는 병원 검진을 받았다.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 보였다. 의사는 그녀에게 요양을 권했고 민호는 고민 끝에 근교의 조용한 전원 마을의 작은 요양집을 알아보았다. 정숙 여사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기로 했다. 요양원에 가는 날, 온 가족이 함께했다. 정숙 여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젠 너희가 아빠 잘 도와드려야 해.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이제 너는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해. 그리고 그렇게 가족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지는 작은 재봉 가게에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회사를 잠시 쉬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짓고 숙제를 하고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눈빛에는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수지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때로는 민지와 준서가 답장을 쓰기도 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다. 민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사랑도 용서도 결국은 시간과 진심의 문제구나. 계절은 다시 변하고 있었다.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어느 날 민지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엄마 만나러 가도 될까요? 민호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기다림과 확신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비가 됐다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라. 그렇게 아이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엄마를 찾아갔다. 수지는 아이들을 보자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반가워. 줘서 고마워. 민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창문 너머 어스름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아. 작은 집,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상처를 안고 싸워온 가족. 그들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다시 이어졌다. 그 사랑은 수많은 폭풍우를 지나 이제 겨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